자, 먼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화요일마다 두 분이 함께 하게 되셨는데 두 분이 서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표님? 만난 거하고 마찬가지죠. 하도 네.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제가 이 나이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해방동이라서 올해가 80이거든요. 예. 근데 딱 반이더라고. 정확하게. 그렇군요. 자, 우리 이긴 최고는 저는 원래 그 조갑제대 그 닷컴 조갑제 TV에서 구독자이기도 하고 네, 평소에 제가 굉장히 팬이었고요. 예. 그냥 빈말이 아니라 어, 늘 이렇게 정치의 어른이 요즘에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고 싶으신 말씀, 해야 되는 말씀을 늘 해주시는 우리 조갑제 대표님이 있으셔가지고 예.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예. 더없이 영광입니다. 55년 현역 기자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보수의 어른으로서 또 우리 젊은 보수 함께 귀한 시간을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즘 정치 상황 얘기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숨가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고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요즘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3차 변론기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헌재 주변이 굉장히 긴장감이 돌아왔는데 오늘 현장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입장하는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재판에 임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당초는 이 현장 생방송이 아니라 이제 녹화된 장면을 이제 헌재가 공개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해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이라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오늘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송구하다. 본인은 평생 그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판에 임했는데요. 일단 대표님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헌재에 나가서 직접 증언하는 건 좋다고 봐요. 예. 이번에는 역사적 재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은 아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예. 계엄을 어떤 식으로 왜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예. 저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중계.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 역사적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재판 진행도 그렇고 나중에 결정문을 쓸 때도 예. 역사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결정문이 딱 15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 가지고 비판이 많은데 예. 난 그런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역사적 재판에서 역사적 결정문을 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15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미국 같으면요. 예. 저런 결정문은 하나의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래 이거 역사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걸 또 오늘 뒤집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자, 이긴 최 그런 장면. 내용적인 면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는데 너무 되게 멀끔한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놀랐다. 그러니까 미결수라서 수의를 입지는 않지만 구치소에서 저렇게 막 뭔가 멀끔한 정장과 뭐 풀 세팅까지 해주나 막 이런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머리도 굉장히 정돈된 모습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해줄 이는 없고 또 이렇게 헌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일반적인 수감된 피의자와 대통령의 수감은 질적으로 다르구나라는 이런 형평의 문제를 누군가는 제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했었었고요. 우선은 그 헌재의 출석하게 되면서 재판관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모습이나 또 앉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정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략을 수정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라든지 공수처의 수사를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 개헌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좀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라는 것을 좀 몸소 좀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일단은 그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그 최상목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이제 이분에게 쪽지를 건네준 적이 있냐 했을 때 본인은 뭐 언론 보고하라다. 그리고 그것을 작성할 만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그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건 또 김용현 장관 공소장에도 나오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쪽지를 아마 증거물로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공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아픈 거지. 이번에 왜 실질 심사 때도 그 판사가 그 부분을 물었잖아요. 비상입법기구를 왜 만들었냐. 그렇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면 그건 완전한 국헌문란으로 국회를 해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고 그걸 대체할 만한 의용 입법 회의 정도 되는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발표한 국민에 대한 뭐 드리는 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런 틀이 느껴지거든요. 즉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악한 국회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만둘 수 없다는 게 읽혀지고 그게 그 쪽지하고 내용이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뭐 부인을 한 건데 쪽지 만든 적 없고 당신이 영장실질심사할 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달라진 거 아닙니까? 또 달라졌죠.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설이나 하는 걸 보면은 앞뒤 다 모순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뭔가 좀 심신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좀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이 알코올 중독 증상의 하나의 특징이 하나하나의 말은 그게 에피소드로서 성립이 돼요. 그러나 그걸 연결하면 논리가 안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 말은 그 순간은 맞는데 어제 이야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르거든요. 오늘 헌법재판소 한 이야기가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오늘도 그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사령관들이 여러 명 들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는 사령관이 몇 사람이죠? 복수잖아요. 복수. 특전사령관도 있고 계엄사령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긴책으로는 포고령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심사 때는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했다가 오늘은 나와서 김용현이 쓴 게 맞다. 하지만 포고령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조차 없었다. 라고 하면서 계엄은 인정하면서도 그 실행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 계엄에서 소극적 계엄으로 전략을 좀 슬슬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이것이 모두 대통령의 통치행위 안에서의 행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증언과 밑에 수방사 수사단장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라든지 하는 그 증언, 복수의 증언과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방 팩트 체크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법전을 가져와가지고 검토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게요. 선관위를 계엄군이 말하자면 습격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습격하고 서부를 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그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어서가 아니고 의혹이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스템 점검. 그런데 그 말은 언제와 다르냐 하면은 체포되는 날 발표한 그 끔찍한 문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정선거 음모의 증거가 많다고 그랬다고. 아니 검사 출신이 증거와 의혹을 구별 못합니까? 증거가 많다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빨리 증거 내라고 하니까 오늘 나와가지고는 증거가 아니고 의혹이 많아가지고 점검 차원에서 보냈다고 다시 후퇴를 해버렸어요.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많다고 해놓고.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 말은 정말 국민들이 좀
듣기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자필 편지에서도 예. 이제 그때 팩트 체크라는 말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가짜 투표지를 많이 넣는 그런 정도의 정황 증거들이 많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손으로 써서 그때는 단정적으로 예, 이야기했습니다.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26년 검사 생활하면서 물언적 단어의 의미가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는 증거가 많다고 얘기하다가 오늘은 지금 와서는 그냥 팩트 체크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과거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좀 다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부정선거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또 영상이 한 더 있어서 그때 더 깊이 얘기해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들 아니 그 경찰들이 한 4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3중으로 싸면서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으킨 난 폭동이라고 봐요. 아하.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동안에 상상의 범위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에 완전히 퍼졌어요. 예. 이거 믿는 사람 숫자를 아마 몇백만으로 계산해야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특히 가공스러운 것은 20대, 30대. 20대, 30대가 원래 예. 반윤석열 성향이 강한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빨리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세력이 뭐 개입했다. 예. 이걸 또 반중 세력으로 그렇습니다. 하니까 2030이 가진 반중 정서와 결합이 돼서 정서와 결합이 되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퍼져나가서 이게 바로 그 법원 폭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야를 떠나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정신적 전염병이라고 봐요. 아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모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컬트인데 예. 여기 한 번 빠져버리면은 예. 인격이 망가져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영화를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아, 좀비 영화가 됐다.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그 막 부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나와 막 이러면서 아니 문 바로 어떻게 차고. 법원에 들어가서 망치로 유리창을 부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건 좀비가 아니고 그건 또 광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저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토픽에서 부정선거에 다루려고 했지만 예. 이 모든 상황이 사실 부정선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예, 거고 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아스팔트 지지층이라고 했었던 태극기 부대는 양반이었다. 그렇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대부분의 집회 시위 나갔었던 세대가 중장년층이었다면 이번에 사법부를 공격한 세대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까? 특히 네. 그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그것을 수요하는, 그것을 보는 젊은 층들이 그 유튜버와 함께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의 폭동 사태와 태극기 부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보면은 결국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극우 유튜버,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들에게 사실상 밑자락을 깔아주고 예. 정치적 땔감을 계속 준 것이 바로 정치권이고요. 이걸 바로잡지 않는 이상은 예. 더 큰 내전 상태까지 좀 갈 수 있다고 좀 우려합니다. 근데